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야, 살다 보니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살아가다 보면 오만 일이 다 생긴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찾아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겪은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코미디 같은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저는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다리가 없으면 버스도 차도 못 다니는 그런 동네였어요. 골목을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던 곳.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바다 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았던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같이 수산시장에서 해산물들을 떼오시고 점심도 못 챙겨 드시면서 손님들을 응대하곤 하셨죠. 남들은 고작 생선 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가족은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딱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로만 적당히 벌었고 화목하기까지 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그래서 가끔 다른 친구들이 야, 너희 부모님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며? 이런 조롱을 해오곤 했는데 이런 것 정도는 거뜬히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이 되었어요. 뭐 일반 회사 다니고 떼돈을 벌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몸 누일 집 있고 가족끼리 사이좋고 이것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공부를 잘했어요.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고 무언가 궁금해지면 알아낼 때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혼자 선행학습을 하면서 상위권 성적을 쭉 유지했어요. 특히 영어를 또래들보다 월등하게 잘했기에 특목고로 진학할 수 있게 됐어요. 와, 근데 확실히 특목고는 학생들의 수준부터 다르더라고요. 각종 정계 인사들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마무시한 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수두룩 빽빽이었어요. 본디 이런 아이들 앞에선 당연히 작아지기 마련이었지만 저는 되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녔습니다. 학교에 공부를 하러 온 거지 재력을 뽐내러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만 한 결과 저는 몇 천만 원 주고 개인 과외를 하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성적으로 밟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콧대 높게 행동을 하던 애들도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붙이곤 했습니다. 야, 너도 개인 과외 하니? 너 과외 선생님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어? 월에 얼마씩 들이면서 과외 받냐? 나는 개인 과외 그런 거 안 하는데. 나 혼자 공부해. 못 믿겠으면 내가 여태까지 쭉 써왔던 노트 같은 거 보여주고. 우와, 과외 하나 안 하는데 첫 시험부터 전교 2등을 한다고? 너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너 시간 괜찮으면 우리한테 좀 가르쳐주라. 과외 선생한테 몇 천씩 때려박느니 너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낫겠어. 제 잘난 맛에 사는 아이들까지 저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해주니 괜히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상위권 사립대로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엔 지인의 추천으로 스타트업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회사를 세운 곳이라 규모는 작았지만 활기가 넘치고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곳이었죠. 부모님은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간 저를 늘 걱정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자취 생활도 열심히 했고 직장 생활도 책임감 있게 일을 척척 해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스트레스로 인해 이따금씩 지쳐버리곤 했고 그럴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냈고 잘 버텼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고 서울 생활에 완벽히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일 때문에 자주 마주치는 사람 정도였는데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고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거래처 특성상 협업할 일이 많아 만나는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가끔은 대화가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이야기로 번져나가기도 했죠. 일하다가 눈을 맞는다는 게 이런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고 게다가 또래였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고 여러모로 안 맞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냥 쉽게 말해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금씩 동했던 것도 같아요. 남자친구에게 조금씩 움직이던 마음이 확 동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비 오는 퇴근길이었어요. 거래처에서 필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퇴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산도 안 챙겨왔고 차도 없었던지라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하철역까지 뛰어가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남자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왜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밖에 나오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아, 바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네요. 비 올 줄 모르고 우산을 안 가져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가방 뒤집어 쓰고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려고요. 이 비에 우산 하나 사기엔 돈이 좀 아까워서. 무슨 이 비를 다 맞고 가겠다고요? 그러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겠구만. 차도 안 가져오셨어요? 저 면허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댁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저 차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 제가 죄송해서 저희 집 여기서 멀어요. 멀면 더 좋죠. 차 안에서 예원 씨랑 대화도 좀 하고. 가요 같이. 평소 같았으면 데려다 준다는 말을 정중하게 사양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그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가 말을 걸기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비가 참 원망스러웠는데 차에 올라타고 나니 비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회사에선 나누지 못했던 재미난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집 앞에 도착을 했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내리려는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예원 씨, 혹시 시간 되면 저랑 같이 밥 한번 먹을래요? 밥이요? 좋죠. 메뉴는 제가 골라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원 씨 좋아하는 걸로 다 마음껏 골라요. 용기를 많이 낸 것 같은 그의 태도에 저는 단번에 밥 약속을 잡았고 며칠 뒤 저희는 약속한 대로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이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아서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음악 취향도 비슷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닮았고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까지 모두 똑 닮아있는 그에게 마음이 완전히 끌리게 되었고 같이 식사를 한 그날부터 저희는 가슴 두근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또래와 하는 연애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깨르르 웃을 정도로 재미있는 날들이 많았고 가끔은 조금 뭉클할 때도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힘든 날엔 정말 귀신같이 저의 감정을 알아채줬거든요. 오늘은 많이 힘들었나 보네. 무슨 일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나 아직 이야기도 안 꺼냈는데.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눈만 봐도 감정을 딱딱 알아맞혀야지. 그래야 애인이지. 안 그래? 이런 사소한 말조차도 저에겐 큰 감동이 됐어요. 눈만 봐도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채고 위로해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모든 것을 알아주려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갈수록 신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를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이전에 짧은 연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오래, 더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 있지. 자기 만난 이후로 거의 맨날 웃고 다니는 것 같아. 나사 빠진 사람처럼. 그래? 나도인데. 나도 자기 만나고 나서부터 어디 하나 고장난 사람같이 허허실실 웃고만 다녀. 오죽하면 팀장님이 나보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할 정도였다니까. 고마워. 재미라곤 하나도 없었던 내 삶에 유일한 행복이 되어줘서. 나도 고마워. 나 맨날 웃게 만들어줘서. 이런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슬쩍 그려보게 됐어요.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면 아마 평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과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던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한결같이 매 순간 편안하고 따뜻했고 행복했기에 함께하는 미래가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평생이 행복하단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에겐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고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지만 바로 집안 수준 차이가 좀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반면 그 사람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했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개인재단의 이사장이시고 아버님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벙찌고 말았어요. 명절마다 외국으로 휴가를 간다거나 어릴 적부터 골프와 승마를 배웠다거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재단 이사장의 변호사인 부모님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 비교해보면 정말 그 차이가 확연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괜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에서 보면 꼭 평범한 집 딸이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게 저의 이야기가 될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을 순 없을 것 같아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 있잖아. 사실 우리 결혼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 어? 걱정이라니? 무슨 걱정? 빨리 말해봐. 자기랑 나랑 살아온 성장 배경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그게 조금 걱정돼.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딱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실 텐데 나는 집안 환경도 평범하고 직업도 엄청 평범하니까. 난 또 무슨 걱정이라고.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걱정인 거지. 집안 차이도 은근히 무시 못하는 거다. 이거는 진짜야.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그러실 분들이 아니시니까. 만약 그러신다고 해도 내가 옆에서 딱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텐데 무슨 걱정이야. 반대로 하시면 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킬 거고 설득이 안 되면 부모님을 포기하고 자기를 택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 푹 놓아도 돼. 남자친구의 말에 그제서야 마음을 조금 놓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놓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랑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니 부모님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너한테 하는 거랑 부모한테 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자랐는데 은연중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 좋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괜히 갑질을 하는 게 아니야. 겉으로는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행동해도 그 속이야 까봐야 하는 거라고. 엄마랑 아빠는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으니 어떻다 저떻다 말을 못하는 거다만.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먼저 소개해드리기로 했어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께 막대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바로 헤어질 각오로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과 저의 걱정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대했어요. 초면에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애교를 부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갈 때 한우 세트를 사가고 직접 고기를 굽기까지 하고 그리고 아버지 술도 먼저 따라드리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의 눈에도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와 아버지의 낚시 취미도 같았기에 소개 자리는 금세 아버지와 남자친구의 수다 타임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녀석 이거 완전히 물건이네 물건. 어? 예은아, 너 사윗감 한번 잘 데리고 왔다. 아이 아버님, 예원이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제 발로 들어온 거죠. 제가 보석을 부는 눈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어머, 아니 말도 어쩜 이렇게 센스 있게 잘하는지. 우리 집 사윗감으로 합격이야, 합격.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네한테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 우리 예훈이가 아직 조금 철부지 같은 면이 없잖아 있는데 자네가 알아서 잘 이해해 줄 거라 믿네. 네, 아버님. 예훈이한테 평생 사랑만 줄 겁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의 첫 대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기에 다행이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순 없었어요. 이젠 저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할 차례였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으니 저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머릿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상상하며 긴장을 가득 안고 예비시댁으로 찾아간 날, 예상외로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집 분위기도 어찌나 고급스럽던지 꼭 드라마 세트장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게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특목고를 나왔다고 하니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방긋 잘 웃어주시기도 하고 또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물어봐 주신 덕에
어색함 없이 말을 잘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지방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전혀 없으셨고요. 저는 솔직히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걱정과 불안들이 사실은 편견이 아니었나 싶어 스스로 반성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살짝 찝찝한 기분에 빠져들 만한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한창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원 씨, 오늘 시간 괜찮아요?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전시회나 가자고 전화했어요. 네, 어머님. 저 오늘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전시회요? 내 친구가 여기 그 청담동 쪽 갤러리에서 이번에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었거든요. 내가 미술작품 보는 걸 꽤나 좋아해서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행사니 예훈 씨도 들러서 미리 얼굴 도장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바로 갤러리 쪽으로 가면 될까요? 그래요. 이따가 한 3시쯤 요 앞에서 만나요. 주소는 내가 보내줄게요. 사실 어머님의 제안은 저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이에 어머님의 지인들을 뵙고 이런저런 행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미술은 학교 다닐 때나 배웠던 거라 잘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을 것 같아 최대한 단정한 차림을 하고서 어머님이 알려주신 갤러리로 향했어요. 그렇게 택시에서 내리고 조금 기다리니 멀리서 어머님이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다가가니 어머님께서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엄청 단아하게 입고 왔네요. 예쁘다. 잘 어울리네. 솔직히 걱정했거든. 이런 자리는 처음이겠거니 생각해서 아무거나 입고 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네 내가. 어머님, 그럴 리가요. 어머님께서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아무거나 입고 올 리가 없죠. 그래,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센스는 있는 것 같네요. 자, 어서 들어가죠.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불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몰라도 어머님께는 지인분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고 그랬기에 당연히 함께 동행하는 저의 차림까지도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죠. 게다가 그런 거 하나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피곤해지는 것은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맞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갤러리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의 안목에 대한 자랑을 은근슬쩍 하시기도 했고 이런저런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번 저의 의견을 물으시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갤러리에 아는 작품들도 몇 보이고 괜찮은 작품들도 있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어머님도 제 얘기를 상당히 흥미롭게 들어주셨어요. 예원 씨가 생각보다 이런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센스가 있네. 책도 좋아하나요, 혹시? 네, 책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주 읽기도 하고요. 주로 에세이나 작품집 같은 걸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럼 다음에 우리 재단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할 건데 그때도 한번 와요. 내가 초대할게요. 그때도 이렇게 심도 깊게 대화 나누면 좋겠네요.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동시에 어머님께서 날 무시하지는 않으시는구나 싶은 생각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갤러리 전시를 다 보고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이런 말씀을 저에게 꺼내시더군요. 우리 태호 참 순하죠? 겉으로는 참 강해 보여도 사실 쓸데없이 정이 많아. 연애는 자유롭게 하라고 했지만 결혼은 아무래도 자라온 환경이나 그 사람의 주변 같은 것들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 예훈 씨는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런 거 잘 안 보나? 저는 그런 거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결혼까지 약속을 한 거라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겠다는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요. 어머님의 말에는 살짝 뼈가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질문의 의도가 명확해 보였죠.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의 주변, 저희 두 사람 사이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한 척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고 어머님은 제 눈을 바라보고 계신 채로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대답 이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는 전혀 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근히 느껴졌던 경계가 조금 더 풀리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예비시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함께 음식을 준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이것조차 어머님께서 저를 테스트해보려는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요리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오랜 자취 생활을 했고 만들어 먹은 요리만 셀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자신있게 요리를 뚝딱뚝딱 만들어내자 어머님께서는 한 입 드셔보시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웃음에 담긴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열어가실수록 다가올 상견례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가 헛된 기대였다는 것을 알기까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장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가게 입구부터 시작해서 조용한 룸, 은은한 조명,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테이블까지 멋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곳이었죠. 부산에서 올라오신 저희 부모님은 식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낯설다며 이게 바로 강남이구나 하시며 감탄사를 연신 내뱉으셨어요. 아이고, 뭐 이런 데를 예약을 했대? 돈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아빠, 그런 건 걱정하지 말어. 상견례 하는데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겠어? 아유, 괜히 내가 다 떨리고 긴장되네. 아유, 벌써 우리 딸 시집갈 나이가 되고 세월 참 빠르다 빨라. 그렇게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마침내 양가 부모님들께서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고 어색한 분위기의 흐름 속에서 아버님이 먼저 분위기를 유하게 풀어나가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먼 길이 아니었을 텐데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일이 워낙에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은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어색함 투성이었지만 나름대로 공손한 첫인사를 나누셨고 양가 어머님들 역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나눈 후 짧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직원이 내어온 식전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에 대해 묻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내용들도 말하면서 스몰 토크가 이어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식구들의 분위기는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식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메인 요리 중엔 전복내장이 메인이 되어 나오는 요리도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비 사부인, 전복내장 좋아하세요? 보통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은 이런 내장류는 냄새 난다고 안 드시던데 제가 아는 분들 경상도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 요리를 보시면 손도 안 대시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전복내장이 맛이 진하긴 하지요. 하지만 저흰 좋아해요. 특히 저희 남편이 전복내장이라고 하면 아주 환장을 하고 먹는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괜히 걱정을 했나 보네요. 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 맛을 잘 모르실까봐 신경을 좀 썼는데 다행이네요. 그 순간 분위기가 확 얼어붙어 버렸어요. 특히 그 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솔직히 부산이면 지방이긴 해도 촌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었죠. 무엇보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의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싸해졌고 남자친구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어머님은 현대미술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고급스러운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구 늘어놓으셨어요. 요즘 전시회가 어쩌고 음악이 어쩌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며 리액션만 해주실 뿐이었죠.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툭 치시며 관심 없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슬쩍 언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다 이내 한숨을 푹 내쉬며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저희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나온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저희 집도 부모 입장에서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호, 너는 가만히 있어. 솔직히 오늘 상견례 자리를 만든 건 예훈 씨 부모님도 뭔가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예요. 어머님은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잡으셨고 결국 방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싸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눈치만 슬슬 보고 계셨고 저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어머님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물로 입을 한번 축이시더니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솔직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집안 안 본다고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결국 두 집안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진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럼 저희 집안이랑 급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나, 이해가 빠르시군요. 맞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도저히 집안끼리 차이가 나서 결혼을 시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훈이가 아무리 배움이 많고 학력이 좋다고 하지만 가정 분위기도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런 거 안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운 듯 소리를 질렀고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당황하셔서 뭐라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말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저희 집안의 수준이 차이가 나서 파혼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차라리 파혼을 할 거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희 부모님까지 오신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애초에 파혼을 고려 중이셨다면 차라리 이렇게 상견례를 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오신 자리에서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직접 말씀을 드려야 어머님도 아버님도 더 확실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겠니? 본인들의 수준이 우리랑 얼마나 안 맞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어머니, 제발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조용히 해, 태호야.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될지 안 봐도 뻔히 보이니까.
너희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싫다는 게 아니야. 단지 살아온 방식들이 너무 달라서 나중에 그 차이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야. 그런 건 저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지 어머니께서 신경 쓰실 게 아니잖아요. 문화도 생활 방식도 가치관도 다르면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 나는 재단 이사장이고 너희 아버지는 변호사인데 상대방 쪽은 못도 없잖아. 시장에서 장사. 참나 웃기지도 않아서. 끔찍하게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물론이고 제 마음까지 갈갈이 찢겨 더 이상 붙일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확 차올랐습니다. 왜 먼 길을 오신 저희 부모님까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쓸데없는 모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솔직히 이런 모욕을 들어가면서까지 결혼을 강행하는 건 말 그대로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뻔할 뻔짜였고 제 앞에서 으름장을 단단히 놓던 남자친구 역시 소리를 지를 뿐 대처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전부터 어머니가 어머님의 얼굴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말도 행동도 없이 그냥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계셨죠. 무슨 말이라도 하시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얼굴만 바라보고 계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사람 얼굴을 뭐 그렇게 말도 없이 빤히 쳐다봐. 빨리 일어나. 가자. 여기 더 있고 싶지도 않아. 잠시만 있어봐. 너 혹시 나랑 같은 중학교 나오지 않았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같은 중학교라는 말에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쏠렸어요. 어머님은 부산 억양이 하나도 없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태생부터 부산이신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어머님께선 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며 바로 반박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울에서 쭉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만 서울 토박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이 사진을 보고도 서울 토박이라는 말이 나올까? 눈이 있으면 똑똑히 좀 봐. 이게 너인지 아닌지. 어머니는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시더니 그 안에 있던 조그마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어머님의 눈앞에 척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여자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사진을 보고도 얼굴이 사색이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어요. 아, 어머님과 어머니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하고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사람, 김미숙, 너 맞잖아.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나 궁금하지? 여기 너 오른쪽 뺨에 있는 깊게 파인 상처. 그거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손대다가 긁혀서 생긴 흉터잖아. 나이 먹어도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네. 그런데 뭐 사람을 잘못 봐? 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그게 다 가려지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여기서 이렇게 버젓이 증거를 들고 왔는데도 오리발을 내미네. 내 참 웃기지도 않는다. 뭐? 태생부터 서울에서 자란 서울 토박이야? 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사람을 잘못 봐? 세상에, 나는 태어나 너처럼 뻔뻔한 사람은 또 처음 본다, 처음 봐. 당신,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어머님은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고향은 서울이 아닌 부산이었고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살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성격도 소심했던지라 여장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항상 어머님을 데리고 다녔었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집안 형편이 가난했기에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해서 맨날 친구들의 밥을 얻어먹었다고 했어요.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서 교탁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벌을 서던 날도 비일비재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런 어머님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옆에서 살뜰히 챙겼다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머님과 어머니는 모든 순간에 꼭 붙어 계셨다고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쭉 같이 다녔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준 어머니를 비롯한 옆에 있던 친구들 모두를 배신했다고 했어요. 직장을 구했지만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친구들에게 개개인별로 큰 돈을 빌려갔고 어머니의 돈도 빌려갔는데 그대로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의 친구들이 수소문을 해봤지만 어디로 사라진 건지 어머님이 도망간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친구끼리의 일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대요. 말 그대로 눈 뜨고 코를 베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영숙이가 어떻게든 널 찾아서 죽여버려야 한다는 걸 내가 겨우 말렸어. 너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우리한테 돈을 빌리고 도망을 갔을까 싶어서. 지난날의 우정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깐 그거 다 눈 감고 참아줬던 거야. 그게 나도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 나도 다 사정이 있었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 사정이 있었겠지. 세상 사람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 몇이나 되겠니? 그런데 그렇게 눈 감아준 결과가 이런 거라니 참 허탈하다, 미수가. 우리가 못 찾았던 거 보면 이름도 개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살고 급 따지고 사니까 기분 좋니? 좋아? 그럼 당연히 급을 나눠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내가 얼마나 거지 같고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알아?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급 좀 따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지금 상황상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바득바득 소리만 지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한심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남자친구는 이 상황 자체가 놀랍다는 듯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고 아버님도 아버지도 모두가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듯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머님을 향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이름을 물었고 어머님이 망설이다가 작게 재단 이름을 말하자 어머니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웃다가 눈물까지 흘리실 지경이었죠. 야, 네가 그 재단의 이사장이었어? 내가 그 재단에 후원한 지가 벌써 3년은 넘었다. 캬, 세상도 좁지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니? 뭐? 우리 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었다고? 불쌍한 어린애들 밥 좀 먹이고 싶어서 꾸준히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었는데 너 설마 후원자들이 기부한 돈까지 네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건 아니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저희 집에 못 사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해왔고 그 덕에 시장 상인 대표까지 맡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돈을 긁어모으진 않지만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앞에 당당히 나서기도 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서울까지 상견례를 하러 간다고 하니 부모님 옆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삼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바보처럼 입을 헤하고 벌리며 이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던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예원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예원이 손을 잡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하는 게 맞아. 자네 어머니와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을 해야 했던 게 맞는 일이라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네. 아니, 애초에 자네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네가 제일 잘 알았을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도 않고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괘씸한 걸세. 어머니, 빨리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왜 그러셨는지, 대체 왜 그러신 건지 말이라도 좀 해보시라고요. 하다못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은 눈물만 펑펑 흘리시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수많은 말 중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이 오히려 더 한심하게만 보였죠. 본인도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긴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겨우 신분을 세탁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견례를 하러 나온 자리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를 만나게 될 줄. 저도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어머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름을 바꾸고 어쩌다 결혼을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네가 살아온 세월까지 모두 지워지는 건 아니야. 이 세상 어딘가엔 너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오늘 너를 만난 건 내 친구들에게 모두 이야기할 거야. 우리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있거든. 뭐? 아니야, 안 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그것만큼은 안 돼. 응? 제발. 내가 그거 말고는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세상에 절대라는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너 재단 이사장이라며. 벌만큼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빌려갔던 그 돈들도 이제는 갚아야지. 우리 식구한테 모욕을 줬으니 나도 눈 감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 아참,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데 절대 잘못했다는 말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예은아, 여보, 일어나요. 가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함께 문을 열고 나가셨고 저도 함께 부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제 바지가랑이를 꼭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말이죠. 예은아,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내가 어떻게든 어머님 아버님께 용서 빌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헤어지자는 이야기만 하지 말아줘. 응? 미안한데 이것 좀 놔줄래? 진짜 나는 이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더럽고 역겹거든. 아니야, 절대로 못 놔. 아니, 안 놓을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매달린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이미 너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고 더 이상 우리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받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만 놔줘. 화나게 만들지 말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겠지만 그때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더는 저희 부모님의 가슴에 대목받는 짓은 할 수 없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본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건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짓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거나 매달리진 않았느냐고요? 아휴, 말해 뭐 하겠어요. 정말 구질구질할 정도로 저에게 찌질하게 매달리고 애원했습니다. 상견례 날 그 난리를 치고 난 이후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 메시지는 시간대별로 미친 사람처럼 보내곤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부모님과 연애 끊겠다. 우리 둘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심지어 용서를 해 주실 때까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있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그런 말인들 누가 못하겠어요. 말만 하려고 하면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한 번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며 깨진 그릇은 붙일 수도 없고 엎지른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저희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신뢰와 희망을 다 잃어버린 저는 단호하게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번호를 지우고 메신저를 차단하고 그와 함께한 사진과 편지, 선물까지 모두 박스에 담아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남기고 싶은 추억도 없었고 미련, 후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딸, 기분이 어때? 후련해? 아니면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 후련해. 그냥 뭐랄까. 알터니가 쑥 하고 빠진 기분이야. 진작 이렇게 좀 할 걸 그랬어. 엄마가 우리 딸한테 미안하네. 괜히 못 볼 꼴을 보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한테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해. 난 되려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인생이 엄청 피곤해졌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엄마 아빠가 굳이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만들어서 내가 더 속상하고 미안하니까.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밝혀졌던 어머님의 과거.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되셨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머니 말로는 어머님은 결국 오래전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요.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엔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사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반성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비록 진심이든 아니든 늦게나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 하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평생을 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해요. 이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어떤 남편이 그런 과거를 숨기고 살아온 아내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자식의 혼사길까지 제대로 망쳐버렸으니 이혼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본인이 운영을 하고 계시던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도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 재단은 사실 아버님 것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혼까지 했고 유책 사유가 어머님한테 있는 마당에 이사장 자리를 유지시켜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워낙에 작은 단체였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전해주시기를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그러게. 인생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게. 그런데 아마 어머님은 앞으로 쭉 그러고 살아가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 반성한 거 그거 얼마 안 갈 것 같아. 사람 뭐 고쳤을 수 없대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우리랑 관련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평생 엮일 일도 없을 텐데 뭐.
파혼을 하게 된 제 마음은 괜찮은지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금방 괜찮아질 수 있겠어요? 괜찮다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아지고 정말 몸도 마음도 괜찮아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이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마음이 정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딱 하나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바로 파혼을 결정한 일이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린 중대한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결혼을 밀어붙였더라면 저는 지금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늪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배우자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면서 저희 부모님의 가슴에 하루에 몇 번, 아니 몇천 번씩 대못을 박았겠죠. 아우, 그런 거 상상만 하면 정말 몸서리가 쳐질 정도랍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망치지 않고 애써 외면하지 않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은 끝까지 싸운 거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제가 떠난다는 말에 못내 아쉬워했어요. 예원 씨, 진짜 부산으로 가야만 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아쉽지? 죄송해요. 그래도 여기서 정말 행복한 기억들만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에이, 그놈만 아니었음 우리 예원 씨 여기서 팀장도 달 수 있었던 건데. 예원 씨, 모쪼록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부산 가도 우리 잊으면 안 된다. 알겠지? 네, 꼭 연락드릴게요. 오랜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다시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오니 그제야 정말 사람 산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을 떠나 훅 끼쳐온 바다 냄새, 낮이면 참 고요하게 들려오는 주택의 소음들, 북적거리는 도시보다는 확실히 마음을 터놓고 살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올진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기회로 저 스스로는 더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통을 겪은 만큼 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저의 인생,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해 볼게요. 점점 더워지는 계절,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